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타민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비타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비타민C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실 많은 TV 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강의를 들어봤는데 비타민과 비타민C를 굉장히 혼동해서 쓰는 것을 보아왔는데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면 비타민C는 사실은 비타민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독립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제가 20년 동안 비타민C만 따로 연구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타민C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비타민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좀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그런 말씀 먼저 드리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지용성에 대한 얘기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쪽이 전공도 아니고 잘 모릅니다. 주로 수용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수용성 그러면 대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비타민으로 비타민 B하고 C가 있습니다. 비타민 B하고 C를 비교해보면 금방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B가 부족하면 우리는 각기병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고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괴혈병이 걸린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백과사전을 찾아보든 이렇게 전문 서적을 좀 찾아보시면은 비타민 B하고 C의 발견의 역사를 한번 찾아보시면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의대를 나온 사람 내과책에 보면은 비타민 B가 부족했을 때 걸리는 병하고 비타민 C가 부족했을 때 걸리는 병에 대한 기술이 나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비타민 B가 부족해서 각기병에 걸린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다라는 기록이 의료 기록에 별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그걸 뒤져봤더니 비타민 B가 부족해서 죽기 전에 굶어 죽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타민 B가 부족해서 죽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는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비타민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음식을 배가 고파서, 여러분들 배가 고파서 먹는다는 것은 생존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배가 고프다는 것은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배가 고픈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 중에 음식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음식 속에 섞여있는 작은 양의 비타민 B 때문에 물론 너무 작으면 각기병이라는 병에 걸릴 수는 있지만 최소한 또 배가 고파서 먹으면서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유지한다 그러면 각기병으로 죽는 지경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사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환자들 접하면서 각기병으로 죽는 환자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굶어 죽기 때문에. 그런데 비타민C 발견이 여러분들이 백과사전에서 괴혈병이라는 걸 뒤져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괴혈병이라는 항목을 찾아보면 벌써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구나라는 걸 압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비타민C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백과사전을 보면은 괴혈병 그러면 영국 해군 역사가 나옵니다. 즉 18세기 1700년대죠. 여러분들이 1700년대 역사적 배경을 생각해보면 바다가 굉장히 중요한 그 각국의 세력을 다투는 장소였음을 알고 그 장소에서의 세력을 일찍이 잡은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을 우리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다를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결국 아프리카를 점령한 거더라고요. 그 아프리카를 점령해서 아프리카를 향해서 그 영국 병사들이 배를 타고 향해서 가다가 그 기록을 보면은 한 5, 6개월 만에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보면은 평균 절반의 젊은 병사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유럽 해군이 발달된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노르웨이 등 이런 많은 나라의 공통적인 문제가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아무튼 전쟁은 여기서 나가든 일반인들의 배든 간에 아무튼 배를 타고 다니면서 항상 생겼던 문제가 뭐냐면 이유를 모르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임스 린드라는 영국 해군 군의관이 사실은 1747년에 그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점령지 아프리카에서 가던 중에 한 2,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폭풍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떤 섬에 오르게 됐을 때 그때 이미 싱싱한 채소와 야채가 부족해서 젊은 병사들이 막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섬에 사는 원주민들이 뭘 줬느냐 레몬에 즙을 짜서 줬다는 겁니다. 레몬이라는 과일에 즙을 짜서 줬더니 죽어야 될 병사들이 일주일도 안 돼서 다 살아나는 것을 본 제임스 린드라는 의학을 공부한 해군 군의관이 이거는 바다의 신을 노엽게 하기 때문에 제물로 잡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니까. 이유를 모르면서 너무 많은 젊은 병사들이 죽으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겠죠. 학문적인 이유를 찾아낸 겁니다. 제임스 린드라는 해군 군의관이 저처럼 의학을 공부한 그 해군 군의관 눈에는 그게 딱 포착이 된 거죠.
저 과일 속에 있는 어떤 물질이 부족해서 죽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안 겁니다. 여러분들 놀랍게도 그 1747년 9월 어느 날 그 제임스 린드가 발견한 그 사실은 250~60년이 지난 지금도 법으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국제해운법에 지금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부산항이나 인천항에서 배가 출항을 예를 들면 뭐 미국을 향해서 간다든지 뭐 동남아를 향해서 간다. 아무튼 가지 않습니까? 갈 때에 그 배가 출항 허가를 받아야 돼. 그냥 막 들락거리는 게 아닙니다. 출항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출항 허가 조건 속에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뭐냐면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의 수와 바다 위에 머물러 있는 기간 수를 계속 뭐 어떤 공식에 의해서 계산이 되겠지만 그 공식에 의해서 그 배에 레몬 박스가 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레몬 박스 숫자가 확인돼야 비로소 출항 허가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법은 바로 1747년 제임스 린드가 발견한 그 사실을 지금도 입증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증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괴혈병의 아주 살아있는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지금 21세기 우리 생명을 복제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배를 타고 나가면서 레몬을 싣고 나간다고 하는 건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왜요? 비타민C 제가 너무나 잘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가볍게 몇 통 들고 나가면 되는데 그 무거운 레몬을 싣고 나가는 넌센스가 지금도 살아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한번 정해진 몸은 그렇게 고쳐지기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비타민C는 그러면 도대체 왜 비타민 B하고 달리 그럴까를 살펴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비타민C는 오로지 사람에게만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비타민 B는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똑같아요. 어차피 동물도 비타민 B를 지가 뜯어먹는 풀 속에서 또는 자기가 잡아먹는 동물 속에서 섭취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먹는 음식 속에서 비타민 B를 섭취해야 돼요. 그런데 비타민 C는 보니까 사람만 따로 챙겨 먹어야 돼요. 물론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람을 포함하는 영장류하고 기니피기라고 하는 돼지처럼 생긴 쥐가 있습니다. 제법 커다란 실험용 쥐인데 기니피기라고 하는 쥐, 이 두 종에서만 비타민C를 못 만듭니다. 그 포유류 중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지금 키우고 있는 개, 소, 말, 돼지, 뭐 호랑이, 사자, 코끼리 뭐 굉장히 많죠. 이런 놈들은 비타민C를 위해서 초식을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선 그거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바로 가지셔야 됩니다. 소가 풀을 뜯는 이유가 비타민C를 먹기 위해서 풀을 뜯는 게 아닙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많은 분들이 과일을 비타민C를 위해서 먹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과일 가지고 충분한 양의 비타민C를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동물들을 만드는데 사람은 못 만들까? 원래 사람도 만들었었습니다. 그건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한 건 뭐냐면 비타민C를 더 이상 몸에서 나는 혹시 만들지 몰라라는 그런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도 못 만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야 돼요. 철저하게. 그걸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아까 역사에서 발견된 영국 해군 역사, 영국을 포함한 유럽 해군 역사가 얘기하는 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실제 여러분들 전쟁사를 보면 더 황당합니다. 전쟁의 규모나 그런 거에 비해서 더 많은 병사들이 죽은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 그게 전쟁과 같은 그런 집단 생활을 하는데 비타민C 부족이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집단 생활하는 곳에 싱싱한 채소나 과일을 제때제때 공급해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또래의 친구들이 그 일반 병으로 군대 갔다 온 얘기를 들어보면 상처가 나면 상처가 아물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싱싱한 채소나 과일을 그렇게 집단 생활하는데 공급을 제대로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괴혈병 증상이 그게요. 상처가 나면 아물질 않아요. 그런 현상은 이미 뭐 꼭 영국 해군 역사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집단 생활, 전쟁사나 뭐 나폴레옹 전쟁이나 또는 무슨 뭐 십자군 전쟁 이런 사실 기록을 잘 보면 벌써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비타민C가 이제 의사에서 학문적으로 괴혈병이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밝혀진 거는 1747년이지만은 사실은 그 전의 역사들을 보면은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비타민C가 부족해서 죽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은 현재 아무튼 분명한 것은 먹어야 돼요. 섭취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섭취해야 돼요. 동물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걸 봤더니요. 간세포에서 원래 비타민C를 만들었었습니다. 비타민C의 원료는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먹는 빵, 여러분들이 먹는 감자, 쌀, 밀가루 이게 다 원료예요. 그 원료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탄수화물은 포도당이 돼야 흡수가 됩니다. 포도당으로 흡수한 것을 간세포에서 유일하게 간세포에서 만듭니다. 근데 간세포에서 그 만드는 유전자 하나가 사람에서 망가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을 가지고 저는 뭐 20몇 년 동안 지금 비타민C를 엄청나게 많은 양을 동물들처럼 먹었습니다. 동물들이 몸에서 스스로 만드는 양에 해당되는 걸 전 직접 이제 먹었는데
제가 20몇 년 동안 비타민C를 먹었지만 제 배를 가릴 수가 없어요. 저를 가지고 실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좋은 효능은 많이 시험했지만 실험을 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증거를 내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야,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증거 내려는 거예요, 맨날. 증거를 내려면 실험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처럼 생명과학자들은 실험을 해야 돼요.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할 수가 있나요? 사람 가지고 실험하는 방법이 물론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제 3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면 가짜 약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랜도마이즈, 막 내가 아는 사람을 실험군으로 뽑으면 안 돼요. 막 난수표식으로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실험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양쪽이 다 모르는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해야만 사람에서 하는 결과를 인정을 합니다. 학문적으로요.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실험 방법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비타민C의 이런 생태 실험에 대한 뭐라 그럴까. 많은 분들을 이렇게 확신시켜줄 수 있는 데이터가 별로 없다는 게 이제 그게 문제인데, 제가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 가지고 실험 동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동물이 바로 쥐입니다. 그냥 쥐는 비타민C를 만듭니다. 쥐는 사람하고 달리 비타민C를 만들기 때문에 쥐한테 비타민C를 줄 필요가 없어요. 쥐는 그냥 요즘은 여러분 쥐를 균이 하나도 없는 그런 굉장히 청정지역에서 키웁니다. 그러려면 먹이도 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 먹이를 완전히 소독을 합니다. 고온에서 멸균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혹시 비타민C 있다 하더라도 다 깨집니다. 여러분 비타민C는 얘기 들어서 아시겠지만 80도 이상이 되면 다 깨집니다. 고온에서 멸균을 하기 때문에 그 쥐들이 먹는 사료에는 비타민C가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쥐들 잘 삽니다. 비타민C 그걸 원료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런 쥐를 사람하고 똑같이 사람의 그 간에서 비타민C를 만드는데 관여하는 유전자가 없듯이 그 쥐에서 그 유전자를 빼버릴 수가 있어요. 요즘은 유전공학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동물이. 그 쥐가요. 물론 우리나라엔 저밖에 없고 전 세계적으로 몇 군데 없습니다. 제가 그 쥐를 한 2, 3년 전에 아주 어렵게 구입을 해서 지금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가 지금 그걸 키우면서 지금 비타민C에 진짜 이제 제대로 된 실험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 쥐들은 우선 제가 다 보진 못했지만 본 내용을 보면 우선 똑같은 사료를 주면은요, 똑같은 사료를 줘서 키우면은 정확히 5주서부터 죽기 시작을 해요. 5주가 지나면 죽기 시작을 해서 일주일이 지나면은 제가 설정한 5마리면 5마리 전 동물이 다 죽어요. 일주일 내로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철저하게 비타민C를 펄펄 끓이고 삶고 찌고 해가지고 비타민C 깨서 드시면은 여러분들도 오래 못 버티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아니겠지 생각할지 모르시지만 철저하게 비타민C를 음식을 완전히 고온에 5분 이상 처리해서 드시면 다 여러분들도 수개월 내 죽는 사람이 나오고 1년에 다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동물을 가지고 해서 보니까 그렇게 죽은 쥐를 해보니까요. 우선 콜레스테롤이, 여러분들 우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면 콜레스테롤이 쫙 올라가요. 사람으로 300 이상으로 쫙 올라갑니다. 300 이상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여러분들 나쁘다고 알려진 콜레스테롤은 VDL, LDL, LDL과 VLDL이라는 게 있죠. 그죠? HDL이라는 건 좋은 거고 High Density Lipoprotein의 약자죠. HDL이라는 거는 very low냐, high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VLDL, LDL, HDL 그렇게 얘기하는 HDL은 동맥경화를 막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LDL하고 VLDL이 문제인데 LDL이 쫙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상태, 비타민C가 부족한 상태로 계속 살면 동맥경화에 걸리기 쉬워진다는 걸 금방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 동물이 그걸 보여주니까. 그 동물이요. 살아있는 증거죠, 그거는. 그 다음에 그 비타민C를 못 만들어 죽은 동물들 부검을 해보면 혈관이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혈관이요. 지금 이 비타민북은 건생출판사의 비타민C가 보이면 건강해 보인다를 중점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요즘 혈관 질환 점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비타민C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비타민C가 부족한 동물이 혈관이 다 망가진다는 얘기는 비타민C, 물론 살아있는 동물은 혈관 망가지지 않죠. 그러니까 비타민C가 혈관을 잘 지켜주고 있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면 왜 도대체 그 영국 해군 병사들을 포함한 중세에 즉 18세기에 그 배를 타고 다니던 젊은 사람들이 왜 그 쉽사리 수개월 내 죽어요? 여러분 수개월 내 죽는 사람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최근에도 최근인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도에 의하면 남미의 두 자매 패션 모델이 다이어트를 하다가 죽었다는 얘기 들으셨죠? 연달아 자매가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면서 아마 그냥 배가 고프면은 배만 약간 배고픈 것만 허기만 떼어주는 정도로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칼로리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영국 해군들이 죽은 이유가 싱싱한 채소와 야채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수단인 칼로리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빵 한 쪼가리. 배는 허기는 때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차라리 야채나 과일 가지고 있으면 절대 그렇게 죽는 일이 없을 텐데 그렇게 현대판 괴혈병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죽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이유가 더군다나 두 사람이 연달아 그랬다는 건 두 사람이 무슨 뭐 심장병이 있었다거나 그렇게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모델이라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굉장히 중요했을 텐데 다이어트를 위해서 뭘 했겠습니까? 다이어트를 위해서 먹는 걸 조절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분들이 죽은 이유도 쉽게 추정이 되는데 비타민C 그 영국 해군들이 그 배후 위에서 죽어가는 이유와 비슷한 이유로 죽어갔을 텐데 왜 죽는가의 그 이유가 여러분들 그게 250, 60년 전의 일인데 이제 밝혀졌습니다. 동맥경화로 그냥 그렇게 죽는 거, 동맥경화만 해도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동맥경화는 1, 2년 내에 오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로 죽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 바로 죽었을까는 알고 봤 지난 2003년인가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논문에 그 이유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타민C가 부족하면 여러분들 혈압을 지켜주는 물질인 특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많이 나오는 아드레날린이라는 중요한 호르몬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C를 계속해서 비타민C가 서서히 고갈이 되면 여러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혈압을 지켜주는 물질인 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 서서히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혈압이 120에서 100, 100에서 80, 80에서 60, 60이 되면 죽는 거예요. 우회 혈압, 여러분들 소위 수축기 혈압이라고 그러죠? 120에 80이라고 할 때 120이라는 게 수축기 혈압이에요. 그 수축기 혈압이 60 이하가 되면 뇌까지 피가 안 갑니다. 뇌까지 가면 뇌까지 피를 못 보내요. 60 이상이 돼야 됩니다. 50이라 그러면 의식을 잃습니다. 뇌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서서히 그렇게 떨어져 죽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괴혈병에 비타민C가 만성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죽는 이유가 알고 봤더니 그 아드레날린이라는 중요한 호르몬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죽는 사실이 학문적으로 뭐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드레날린 어디서 만드나요? 부신에서 만들어집니다. 부신에서는 아드레날린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테로이드 호르몬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타민C를 적은 양이라도 드시면은 우리 몸속 장기에 가장 많이 쌓이는 장기가 어디냐면요. 부신이에요, 부신. 부신은 여러분들의 혈중 농도의 50배 내지 100배가 쌓여 있습니다. 에스키모인들이 괴혈병에 걸리지 않는 이유. 여러분, 에스키모인은 추운 데 사는데 싱싱한 채소나 과일이 없죠. 근데 그 사람들 괴혈병이 없어요. 왜 그런가를 그 생태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사냥을 하면 제일 먼저 배를 갈라서 콩팥을 떼서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콩팥 바로 위에 부신이 붙어 있습니다. 따로 분리하기 어렵죠. 콩팥에 이렇게 날로 먹으면은 부신 속에 비타민C 알약 같은 게 있는 거죠, 거기에. 50배 내지 100배가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동물들은 만든다고 했으니까 그 만드는 동물의 부신을 떼서 먹으면 마치 비타민C 알약 하나 먹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조상 대대로 그런 게 전수가 되는 내용. 너희들이 죽지 않으려면 이런 환경에 죽지 않으려면 그걸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태 보고가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 부신은 그렇게 중요한. 왜 부신에 비타민C가 많이 가겠습니까? 바로 그 생명을 유지해주는 여러분들 그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은요 없으면은 여러분들 죽습니다. 여러분들을 스트레스로부터 지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결국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그런 일, 그것이 괴혈병의 사인인데 알고 봤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남미의 자매 패션 모델 두 자매가 죽은 이유도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놀랍게도 지금 우리 현 사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한 CEO가 너무나 스트레스 크기 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밥맛이 떨어집니다. 원래 아드레날린이 많이 나오면요 밥맛이 떨어져요. 밥맛이 떨어집니다. 아드레날린이 밥맛을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안 먹습니다. 그러나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배가 고프면 그때 어떻게 하느냐? 야, 나 배가 고프니까 야, 그 가서 빵이나 하나 사와라. 떡이나 하나 사와 해서 칼로리 위주로 배만 채우고 뭐 식사를 거하게 못해요. 집에 돌아가서 뭐 식사 차려주면 이렇게 국이랑 이렇게 뜨다가 너무 밥맛이 없으니까 아이고 나 못 먹겠어 이거 치워라 그러고 안 먹습니다. 먹다 말아요. 정 배가 고프면 나중에 밤에 라면 하나 끓여 먹습니다. 이거 충분히 우리가 우리 삶에서 상정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3개월, 5개월, 6개월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영국 해군이 배후에서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 현대에 이게 더 나쁘죠. 왜?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국 해군들은 스트레스는 없죠.
그 사람들은 스트레스는 없죠. 무슨 뭐 자기의 특별한 스트레스가 주어진 건 아니고 그냥 배라는 좀 한정된 그런 공간이라는 게 좀 스트레스겠지만 그 CEO가 받는 스트레스하고 다를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비타민C 필요량이 확 늘어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들 비타민C를 만드는 동물들을 보면요. 스트레스를 주면 비타민C 만드는 양이 확 올라가요. 3배, 4배를 만들어요. 예를 들면 쥐를 제가 피를 뽑아서 비타민C 만드는 양을 재보면 하루에 그러니까 체중 1kg당 약 70ml 정도를 만드는데 스트레스를 주면은요 200ml를 만들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스트레스에서 죽지 않으려고 비타민C 통해서 아드레날린, 스테로이드 등 각종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비타민C가 소모되기 때문에 비타민C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사용량이. 그런데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받아도 비타민C 그동안 안 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로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비타민C 부족증으로 나타나죠. 비타민C가 다 사용되니까. 보충을 안 해주니까 부족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이 페이퍼, 이 논문들을 보면은요, 정신적 스트레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스트레스예요. 예를 들면 감기는 굉장히 중요한 육체적 스트레스예요. 여러분들 감기는 여러분들 이 목 근처에 전쟁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 몸의 전쟁이에요. 전쟁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감기 걸린 사람들, 건강한 상태에 많은 사람하고 감기 걸린 많은 사람들 피를 뽑아서 재보면요, 비타민C 레벨이 4분의 1, 5분의 1 쭉 떨어져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벌에 쏘이시죠? 벌에 쏘이면 정말 이건 엄청난 비상이에요, 비상. 왱! 하고 막 그냥 그 사이렌이 국가 비상하고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벌에 쏘이자마자 1시간 내에 피를 뽑아가면 비타민C가 잡히지 않을 정도로 쫙 없어집니다. 그 엄청난 극한 상황인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비타민C가 소모되는 거죠. 이게 무슨, 여러분들 암 환자들, 말기 암 환자나 암에 막 걸린 사람들 수만 명 피를 뽑아가지고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피를 뽑고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 수만 명 피를 뽑아서 비타민C 레벨을 한번 재봐요. 암 환자 쫙 떨어져 있어요. 암 환자 쫙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에 어떤 종류의 질병이거나 질병이라는 진단이 내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 사람의 몸속에 비타민C를 재면 10분의 1, 5분의 1 뚝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질병은 여러분들 육체적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으시면 금방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병에 걸려도 일단은 비타민C를 충분한 양 보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도 모르는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비아냥거리면서 비타민C는 만병통치약이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그냥 막 떠드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굉장히 학문적인 사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의 육체적 스트레스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비타민C 레벨이 쭉 떨어지는데 그걸 제대로 보완 못해주면 죽음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게 제 학문적 소견이에요. 그게 바로 돌연사에 여러분들 돌연사 이렇게 부검을 해보면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뇌졸중, 심근경색증 이렇게 확실한 이유가 나오는 경우가 절반이라면 한 절반 정도는 부검을 했는데도 특별한 이유가 안 나와요. 그분들 왜 죽었을까? 저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케이스를 모으면서 지금 연구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아마 비타민C 부족이라는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향후에. 굉장히 사실은 쉬운 실험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실험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비타민C는 여러분들 동물들이 왜 비타민C를 만드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왜 여러분들 사실 그 살아있는 생명체 중에서 특히 포유류 중에서 질병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질병이 제일 많습니다. 동물들보다 질병이 왜 많을까? 여러분 동물들은요 비타민C를 충분한 양을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지들이 먹는 음식 속에 섞여 있는 비타민 A든 비타민 E든 비타민 B든 뭐 D든 이런 걸 먹는 거지 비타민C를 섭취하려고 불 뜯어 먹는 게 아니란 말이죠. 비타민C 충분한 양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항상 여러분들 비타민C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비타민C가 좋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얼마를 먹느냐예요. 얼마를 먹느냐를 의 문제가 나오면 항상 제가 그 논쟁의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왜냐면 오늘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강의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건데 얼마를 먹느냐를 결정하는 방법이 비타민C도 여러 화학물질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여러분들 지금 많은 분들 60에서 100ml만 먹으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60에서 100ml라는 건 정할 필요도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대 특히 우리 한국인들 드시는 음식을 분석을 해보면 60 내지 100ml가 안 들어있는 음식이 없습니다. 식사 한 끼에. 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기준. 왜 그렇게 정했느냐?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100ml 정도를 먹으니까 소변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비타민C가요. 소변으로 무조건 나오면, 사실은 여러분들 그건 뭐, 그게 틀렸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양리학적으로 원래 어떤 약의 적정량을 정할 때, 딱 먹었더니 오줌으로 나오더라 하면은, 오줌이라는 게 뭐예요? 배선, 노폐물 빼내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학문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100ml쯤 먹었더니 오줌에 나오더라. 순수한 비타민C가 나오더라. 그러면 100ml 이상은 불필요하니까 내보내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비타민 B 같은 거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타민 B나 비타민 A가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비타민 C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타민 C는 동물들과 사람이 적정량을 정하는 기준이 달라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비타민 C는 동물들은 필요 없으니까 정할 필요가 없고 사람만 정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단순히 오줌에 나오는 그 양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우선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하나는 지금 살아서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비타민C를 만드는 동물들이 원래 사람들도 만들었었으니까 사람도 원래 만들었었어요. 그건 확실한 증거가 제가 이 간세포 유전자 흔적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물들이 과연 비타민C를 하루에 얼마를 만드는가를 조사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거예요. 그대로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렇죠. 여러분들 그대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동물하고 다르다고 막 항변들을 하시니까 사람이 동물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죠? 사람이 대뇌 피질을 통해서 좀 더 똑똑해서 손을 잘 쓰고 그래서 전 세계 지배하고 있다는 거 외에 여러분들 생명을 지키는 것 관련해서 사람하고 동물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 재밌는 게 뭐냐면 비타민C는 이 우주상에 존재하는 비타민C는 딱 한 종류예요. 식물이 만드는 비타민C나 동물이 만드는 비타민C나 사람이 합성을 하는 비타민C나 똑같습니다. 구조 하나 다른 게 없어요. 그럴 때 기능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예요. 왜 비타민C는 한 종류일까? 그거는 생명을 지키는 일에 큰 기전의 차이 없이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는 걸 암시하는 건데 아무튼 동물들이 만드는 양을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들 사람하고 쥐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코끼리하고 쥐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하루에 만드는 양을. 그죠? 어떻게 비교해야 되겠어요? 체중을 통일화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단위 체중당 얼마를 만드는가 그렇게 보면 됩니다. 단위 체중당. 그래서 체중 1kg당으로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정확히 체중이 70kg입니다. 70kg인 동물들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모든 동물들을 체중을 70kg로 만들었을 때 70kg인 동물들이 하루에 얼마를 만드는가를 봤더니 적게는 5,000에서 6,000mg, 많게는 15,000에서 20,000mg까지 만들어요. 그건 정상 상태라는 말을 하기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 아무튼 정상적이라는 상태에서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주면은 훨씬 더 많은 양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아주 평온한 상태에서 키우고 있는 동물들의 피를 뽑아서 하루에 만드는 비타민C 양을 재보면 체중 70kg으로 환산했을 때 하루에 적게는 어떤 동물은 한 5,000 내지 6,000mg, 그러니까 5 내지 6g이라는 얘기죠. 많게 만드는 동물은 15,000에서 20,000mg, 즉 15g에서 20g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동물들이 쓸데없는 짓 하겠습니까? 필요하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체는 절대 쓸데없는 짓 하지 않아요. 생명체는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굉장히 아주 의문스러운 게 한 가지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루에 5, 6천에서 15,000, 2만까지 만드는 동물들의 오줌을 조사를 해봤어요. 소변을 조사해봤더니 놀랍게도 그 소변에 굉장히 많은 양의 비타민C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생명체는 사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자기가 만든 물질을 오줌으로 내보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동물의 혈중의 농도보다도 5배 내지 10배의 아주 높은 농도로 비타민C가 소변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한 동물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조사해본 동물 다 그래요.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만든 물질을 왜 소변으로 내보낼까? 여러분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드신 밥이 소화되면 포도당이 되는데 포도당조차도 소변으로 내보내야 안 내보냅니다. 소변으로 비정상적으로 나갈 때 우리는 당뇨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병이라고 그래요, 병. 자기 생명을 위해서 섭취한 포도당조차 오줌으로 안 내보내는 것이 생명체인데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비타민C를 몸으로 내보낸다? 넌센스죠. 뭔가 이 생물학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저는 아직 그 이유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컨대 틀림없이 비타민C를 만드는 동물들이 소변으로 비타민C를 내보내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소변이 나가는 이 비뇨기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비타민C는 특히 여러분들 항산화제라는 말 들으셔서 비타민C는 아주 대표적인 항산화제예요. 이 대표적인 항산화제가 산화적 손상을 입고 있는 이 비뇨기계, 그러니까 요관, 그 다음에 방광, 그 다음에 요로 계통을 보호하고 있는 거죠. 특히 방광. 방광은 여러분 소변이
2시간, 3시간씩 고여 있잖아요. 근데 거기 만일에 상하적 손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들어있다고 그러면은 누가 보호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소변 속에 비타민C가 있다 그러면 그 산화적 손상을 막아줄 수 있다는 거죠. 소변이 특히 그래요. 특히 소변 속에 어떤 독성 물질이 있을 때 독성의 어떤 그 데미지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 동물들이 비타민C를 일부러 내보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 확실치는 않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동물들이 왜 5-6천 ml에서 2만 ml까지 만드는가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우리 많은 건강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60 내지 100mg은 뭔가 잘못됐다는 게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꼭 동물들처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레벨이 다르잖아요. 100mg은 0.1g이에요. 0.1g하고 10g 이게 지금 10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게 제 주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학자로서 동물들이 만드는 그런 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저는 동물들이 만드는 양의 절반 인간이 그래서 중간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저는 10,000ml 정도를 지금 거의 만 21년을 먹었습니다. 만 21년을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뭐 많이 먹으면 무슨 부작용 없습니다. 부작용은 뭐 21년을 제가 점검한 것도 충분하고 지금 제 주위에서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C를 이미 먹고 있고 저한테 먹고 나서 굉장히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는지 뭐 얘기를 말로 다 드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새로운 기준량을 제시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만드는 양의 하한선을 먹자는 게 저처럼 가운데를 먹자는 게 아니라 하한선. 하루에 5천 내지 6천 정도는 좀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5천 내지 6천을 먹었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 여러분들 지금 부작용 얘기하죠. 왜 부작용은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의사가 나와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부작용은요. 저절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부작용을 제가 감출 수가 있습니까? 못 감춥니다. 못 감춰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드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나타나는 비타민C의 부작용은 그분들이 알아서 병원을 갑니다. 병원을 통해서 다 리포트가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가리려고 이래도 가릴 수가 없어요. 저절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비타민C가 본격적으로 발견되고 연구된 게 200년이 넘었는데 부작용이 있다고 그러면 벌써 보도가 됐죠. 그저 조금 비타민C에 나왔다 해서 한마디 하라고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보면은 여러분 소화불량은 비타민C의 부작용 아닙니다. 아주 비타민C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나와서 그렇게 막 얘기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 길을 꺾어놓으면 안 돼요, 사실은. 저는 그게 너무나 안타깝고 같은 의료계에 있지만 소화장애가 비타민C의 부작용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비타민C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비타민C는 사실은 소화를 돕고 위장장애를 오히려 해결해주는 물질이에요. 여러분들 비타민C를 한 20년 동안 먹었는데 그러면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었느냐? 여러분 우선 소화 기능을 엄청나게 좋게 해주고 위장을 여러분들 보호해요. 여러분 비타민C는요. 헬리코박터 균 때문에 생기는 위암의 확실한 거기다가 헬리코박터는 여러분들 위암의 원인이에요. 위암의 원인인데 얼마 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잡지에 헬리코박터가 위암을 일으키는 기전이 발표가 됐을 정도로 이제 확실하게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들 비타민C하고 헬리코박터의 관계는 너무나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비타민C가 헬리코박터가 설령 감염돼 있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다는 비타민C 먹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그건 제가 얘기하는 얘기 아니라 많은 전공하는 그분들의 연구 결과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실제 저는 헬리코박터에 감염된 분들에게 주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C는 여러분들 음식을 드시지 않습니까? 음식을 드시면은 그 위장에서 한 3시간 정도 머무릅니다. 음식이요. 머무르면서 그 안에서 막 이게 그냥 사김질을 합니다. 사김질이라고 그러죠. 위장이 가만히 있지 않다고요. 3겹으로 된 위장 근육이 해서 사김질을 합니다. 한 2-3시간 정도 여러분 그 사김질 한다는 얘기 뭐예요? 음식 속에 어떤 화학 물질이 있다고 할 때 두 물질이 만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물질이 있을 때는 너무 잘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참 섞어주니까. 자기를 쪼개주니까. 대단히 아주 위험한 일이지만 그러나 소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러분들 드시는 음식 속에 만나서는 안 되는 두 물질이 있어서 그놈들이 위장에 책임질 작용해서 너무 잘 만나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제 전공이 아니라 이미 잘 알려진 텍스트에도 나와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비타민C를 미리 그 음식 속에 잘 섞어주면은 그 비타민C가 발암물질 생성을 위장 속에서 막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타민C가 우리 몸에 흡수되기 전의 일이에요, 그거는.
위장에서는 비타민C가 흡수되지 않아요. 이미 위장에서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발암물질이라는 게 뭐예요? 위장에 계속 상처를 주는 물질인 위에 꼭 암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위 염이든 궤양이든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위장의 건강을 상하게 하는 물질인 거예요. 그것이 10년, 20년 지나면은 궁극적으로는 암을 일으키지만 그 전에는 암이 아닌 상처를 낼 수 있는 그런 물질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사실 위장병 치료,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위장병 치료는 사실 지금 근원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약이 별로 없습니다. 주위에 혹시 의사분이 계시면 물어보십시오. 대개 뭐 제산제가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무슨 뭐 위장의 장 운동을 촉진시키는 정도 하고 소화제 이 세 가지예요. 그 제산제는 근본적인 위장 치료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장에는 원래 산이 나오는 데예요. 정상적으로. 음식이 들어가면 산이 나오는 데인데 그 산을 없애는 약이다? 그거는 정상적인 제대로 된 치료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 여기 의사들이 제산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는 이유는 산이 너무 많이 나오고 너무 많이 나오는 산이 상처난 곳에 자극해서 너무 아픈 그런 분들에게 증상 제거를 위해서 쓰지요, 대개. 그렇게 해서 나는 분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그런 거에 비하면 비타민C는 근본적으로 위장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약이에요. 그런데 왜 많은 의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 위장장애. 여러분들 그거는 비타민C 복용 초기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우리 소화기 내과 하시는 제 친구 의사에게 물어보면은 한국 사람들 위장에 멀쩡한 분이 없다는 거예요. 다 위염이든 아무튼 뭐 염증이 조금씩 다 있다는 겁니다. 또 궤양이 있거나 또 어떤 분은 암이 있을 수 있는 그렇게 위장이 멀쩡하지가 않은 그런 분에게 비타민C는 산이에요. 아스코르빈 산이에요. 산이 들어가면 그 산이 상처에 닿으면은 상처가 더 깊어지면서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비타민C 복용 방법을 잘 아시고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비타민C는요, 식사와 함께 드셔야 돼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발암물질은 막아줘야 되는데 식사하고 나서 소화 다 된 다음에 비타민C 드시면은 발암물질 막을 수가 없죠. 그렇죠? 제가 이런 강의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음식이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소화 중간에 음식 중간에 드시라는 거죠. 식사하고 30분이 아니에요. 식사와 함께 드셔야 돼요. 어느 정도 위장을 채우신 다음에 비타민C를 딱 드시면은 어차피 잘 섞어주기 때문에 음식하고 잘 섞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비타민C는요, 제가 아까 소주에 말씀드렸죠. 한 동물들이 만드는 양의 한선, 한 5,000 내지 6,000mg을 드셔야 되는데, 제가 비타민C 연구해 보니까 비타민C는 5,000 내지 6,000mg를 한꺼번에 먹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한 5-6시간이 지나면 벌써 비타민C가 다 빠져나가고 사용돼가지고 한 6시간쯤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제가 저를 실험 동물로 해가지고 다 그런, 저뿐만 아니라 제 실험실에 있는 우리 연구원들, 학생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한 5-6시간이 지나면은 원래 아침에 복용한 비타민C가 원래 레벨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한 6시간 간격으로 계속 먹어야 되는데 식사와 함께 하면 딱 맞아요. 여러분 지금 음식 속에 생기는 발암물질을 비타민C가 막아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마다 먹으면 나눠서 먹는 것도 해결해주고 지금 발암물질 생기는 문제도 해결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식사 때마다 한 2g 정도씩 먹자는 거예요. 근데 2g 정도면 2,000ml죠. 2,000ml 정도 드시자는 건데 그렇게 드시면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문제가 없으세요. 없는데 아주 소수에서 위장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속이 좀 불편하다고 거북하다고 그러고 뭐 어떤 분은 아주 심한 속이 정말로 나쁜 분은 속이 나쁜 분인 거예요. 그런 분은 위장이 좀 아프다는 얘기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그게 바로 비타민C 부작용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경우에는요 2g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시작하는 양을 반으로 줄이시면 돼요. 반으로 줄여서 시작을 하시면 훨씬 괜찮아져요. 근데 여러분들 들어간 비타민C가 위장의 문제를 일주일 동안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세살이 돋아오면서 위장의 병이 많은 경우 낫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이 지나도 이제 속쓰림이 없어져요. 일주일, 열흘, 길게는 한 달 정도까지 걸리는데, 그렇게 지나면 위장이 좋아져요. 그 2알을 먹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비타민C를 잘 복용하시면 위장병을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하나를 먹었는데도 불편하다 그러면 반알로, 0.5g으로 제가 보니까 제가 20년을 이렇게 했는데요. 0.5g을 먹었는데도 문제 있다는 분은 제가 거의 전화를 받아보지 못했어요. 0.5g이라도 들어가면은 위장이 좋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 0.5g 계속 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열흘, 2주, 3주 뒤에 1g으로 싹 올리죠? 야, 괜찮네. 속 안 쓰리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또 한 달, 2달, 석 달 해줘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시다가 2g으로 싹 올리시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처음에 복용하시는 분들은 절대 공복에 드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음식이 들어갈 때마다 비타민C를 드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첫 번째 실제 생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방법인데,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2g을 먹었더니 제가 2g을 먹고 조사를 해봤더니요, 혈중 농도를 재보니까 2g이 다 흡수가 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2000ml를 딱 먹었잖아요. 다 흡수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흡수율이 떨어져요. 비타민C가요. 아주 적은 양을 먹으면 다 흡수가 되는데 한 2g 정도 먹으면 한 30-40%밖에 흡수가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결국 어떻게 되는, 흡수 안 된다는 얘기는 장을 통해서 결국 대변으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부분을 많은 건강 전문가들이 모릅니다. 왜? 비타민C를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지난 20년 동안 많은 분들이 드시고 제가 먹고 제 가족, 친구 해서 엄청나게 많은 실험군들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실험,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들은 실험군인 척하면서 사실은 건강을 즐기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그 비타민C, 흡수되지 않은 비타민C가 그 장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 대장암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대장암과 관련된, 대장암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실인데요. 여러분들 비타민C를 이렇게 1g, 2g씩 한 달, 두 달, 석 달 먹으면서 드시는 분들이 백발백중, 열이면 열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그 이상하네. 화장실에서 냄새가 사라지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대변 냄새가 사라집니다. 대변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럼 대변이 변화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장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대장에는 균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장이라고 그럽니다. 대장균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대장균이 왜 있을 것 같아요? 원래 대장균은 사람만 있는 게 동물들도 다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그 사람을 포함한 동물들이 음식을 다 소화 흡수시키지 못해요. 소화 흡수되지 않은 소장에서 이제 소화 흡수를 하고 나머지 대장으로 넘어가는데, 대장에서는 그 미생물들이 먹고 살면서 사람에게 유익한 물질을 내게 하는, 소위 말해서 공생의 관계를 유지하게끔 그렇게, 그래서 존재하는 겁니다, 대장균이.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학문적 기능이 있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대장 얘기를 하러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합니다. 아무튼 균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게, 여러분들 대장암을 보면 대장암이 소장에는 없어요. 그 장의 암을 보면 소장에는 암이 굉장히 드뭅니다. 있긴 있지만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데 말해서 대장암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보셨죠?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드디어 대장암이 2005년에 2위로 올라왔어요. 2위로. 제가 의과대학교 다닐 70년대 중후반에는요, 대장암이 5대암에 들어오지 않아서 공부를 안 했습니다. 없었어요, 실제. 정말 보기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뭐 너무나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제가 보기에는 수년 내에 위암을 능가할 것 같아요. 지금 추세라면 뭐 금방 넘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도 미국을 비롯한 유럽은 대장암이 지금도 1위예요. 1위. 왜 육식을 주로 하는 나라 그래요.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나라는 대개 대장암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대변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여러분 드시는 음식의 찌꺼기인데, 여러분 다시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면 드시는 음식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에요. 결국은 요체는. 그렇죠? 아무리 복잡하게 뷔페에 가서 뭐 복잡하게 먹어봤지만 세 가지로 요약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음식이 부패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탄수화물은 부패돼 봐야, 여러분 밥은 쉰다고 그러잖아요. 밥 쉬어봐야 54밖에 더 납니까? 그러나 고기가 부패될 때 나는 냄새는 여러분들 정말, 그게 바로 대변을 우리가 싫어하게 하는 냄새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 발꼬락내, 여러분들 항문 주위에서 나는 냄새, 발꼬락내 다 똑같죠. 단백질 썩는 냄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장 속에 단백질을 썩게 하는 균이 있다는 증거예요. 원래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동물들을 봤더니 여러분들 동물들은 대장암이 없습니다. 사람만 대장암이 있어요. 지금 이 비타민북은 건생출판사의 비타민C가 보이면 건강해 보인다를 중점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만 음식을 지멋대로 먹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쭉 보니까 사람만 음식을 지멋대로 막 개량을 해서 개량을 한다는 건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가 다른 거 먹습니까? 뭐 요즘 뭐 사람이 결국 소 같은 경우는 사람이 키우기 때문에 무슨 육식을 막 먹이고 그런다고 그러던데, 그 고기의 품질을. 여러분들 야생 동물들 음식 바꿔 먹습니까? 똑같아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풀 뜯어 먹고 똑같습니다. 그런 동물들, 여러분들 우선 대변 냄새를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 냄새 안 나요.
심지어 제가 돼지를 가지고 실험을 하다 봤지만 돼지조차도 처음에 막 나온 돼지똥은 냄새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돼지똥이 우리에 나와서 썩을 때 냄새가 나는 거지. 대변에서 막 나온 돼지똥, 돼지조차도 여러분들 냄새가 별로 안. 돼지똥이 원래 우리가 지저분하다고 그러지만 나와서 썩어서 그런 거지. 똥이 나올 때 냄새 별로 안 나요. 왜 그래요? 그들의 대장에는 그렇게 부패균이 오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균이 없는 소장에는 암이 없고 균이 많은 대장에만 암이 많을까 하고, 또 하나 대장암이 생기는 패턴을 보니까요. 대장이 오른쪽 맹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른쪽 아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위로 쭉 간까지 올라왔다가 왼쪽으로 쭉 가서 왼쪽에서 저 밑으로 내려가서 S자 모양으로 구부러져서 가운데 아랫배로 내려와서 직장으로 해서 대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1.2 내지 1.5m인데 그 대장암이 생기는 패턴을 보면은요, 오른쪽에는 아주 굉장히 드물어요. 왼쪽으로 갈수록 점점 많아지고 10명 중에 7, 8명이 그 끝부분에 생겨요. 직장하고 그 S자상 결장이라는데 거기에다 10명 중에 7, 8명이 거기 생긴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예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대변이 썩기 시작을 해서 가장 많이 썩고 썩는 물질이 가장 많아질 뒤로 갈수록 많아지겠죠. 거기다가 여러분 S자상 결장과 그 다음에 직장의 그 고창자라고 그러는데 똑바로 생겼다고 고창자. 그 고창자에는 거기서 또 기다리기까지 합니다. 대변이 나갈 때까지. 그러니까 그 나쁜 물질이 생겼다 그러면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그 미생물, 그 썩게 하는 미생물에 의한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곳이 바로 직장과 S자상 결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 제일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흥미롭게 제가 그래서 너무 그것이 흥미로워서 대변을 받아다가 배양을 해가지고 균을 한번 동정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동정을 무슨 균 해서 하나하나 다 균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다만 그 균이 부패균이냐 비부패균이냐를 나누는 방법, 미생물학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정말 비타민C를 먹는 양에 비례해서 부패균이 적어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처럼 비타민C 많이 먹는 사람은요, 굳이 수치를 얘기하라고 그러면 99%가 비부패균이고 1% 정도가 부패균입니다. 비타민C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6g은 먹자. 아침, 점심, 저녁에 1g, 1g에서 2g씩, 2000ml씩 3번을 먹자고 해서 그렇게 드시는 분들의 대변을 배양해서 해보니까 부패균이 한 5%로 늘어납니다. 부패균이 좀 많아져요. 그 다음에 그래도 그건 너무 많다. 난 6g은 못 먹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뭐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그런 분들 나오실 텐데 나는 식사 때마다 1g씩 밖에 못 먹겠다. 즉 3g을 먹겠다고 해서 절반으로 줄여 드신 분들을 보니까 부패균이 한 20%로 늘어납니다. 똥냄새가 조금 더 독해집니다. 그 다음에 나는 싱싱한 채소도 많이 먹고 과일도 많이 먹기 때문에 굳이 비타민C를 챙겨 먹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대변은 우선 냄새가 지독합니다. 우선 검사하는 우리 학생들이 냄새 많이 난다고 얘기를 하고 구분이 탁 셀 정도로 역시 그대로 미생물학적으로 나오더라고요. 60, 70%의 부패균, 30, 40%의 비부패균 이렇게 딱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패균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은 대장암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견이에요. 이건 사실은 아직 학계에서 정통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론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페이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산균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이런 페이퍼도 많이 저도 주장하고 있고 조만간 사실도 드러날 겁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튼 저를 비롯해서 저를 가르치셨던 제 스승 비타민C를 20년 가까이 저랑 같이 드신 분이 대장 검사를 했더니 대장에 1mm짜리 용종 하나 없더라는 그런 얘기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저는 너무 적지만 너무 적은 증거지만 굉장히 저 같은 경우 여러분들 대장 검사했는데 1mm짜리 용종 하나 없다는 사실 50이 넘었습니다. 제가 50 넘었는데 그렇게 되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 집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비타민C가 대장암을 예방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합리적 확신은 확실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비타민C는 아까 제가 비타민C를 못 만드는 동물들을 부검을 해보니까 콜레스테롤이 쫙 올라가고 여러분 비타민C는 콜레스테롤도 대사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레벨을 조절해 줍니다. 그 다음에 특히 LDL이라고 그랬죠? Low Density Lipoprotein, LDL의 그거를 사실 잘 지켜줍니다. 그래서 동맥경화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사실 비타민C는 아주 중요한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이 항산화 기능이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는 사실이 학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즉 뭐냐면
산화적 손상을 주는 물질이 혈관을 딱 공격을 해가지고 혈관에 손상을 주고 손상된 혈관에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침착이 돼서 동맥경화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결국은 항산화제를 통해서 산화적 손상을 막아줘야 동시에 그걸 만족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혈관이 손상되는 것도 막아주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도 막아주는 것이 항산화 물질이에요. 그 항산화 물질의 대표적인 게 비타민 C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쉽게 가장 싸게 가장 빨리 반응을 하고 가장 광범위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물질이 비타민 C예요. 대표적인 물질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비타민 C를 못 만드는 동물이 혈관이 망가지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했던 걸 제가 생차에서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튼 비타민 C는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한 물질이라고 저는 학문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2000년 12월 7일인가에 제가 지난 한 10몇 년 동안 우리 부모님들에게 비타민C를 드려가지고 제가 체험했던 좋은 효능을 말씀드렸다가 그냥 전국이 비타민C 사재기 열풍에 빠지고 저는 막 도망다니고 하도 막 찾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제가 막 도망을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벌써 6년이 넘었네요. 네, 아무튼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은 이상하게 특히 그 네 부모님 중에 세 분이 동맥경화성 질환을 앓으셨는데 비타민C를 드시고 참 좋은 체험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사실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88년에 사실 오랫동안 당뇨를 앓으셔가지고 당뇨성 동맥경화 때문에 발가락을 자르시면서 3개월밖에 사시기 어렵다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이 무려 비타민C 훌륭한 아들 덕분에 비타민C 드시고 11년을 더 사시다가 지난 9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82세를 돌아가셨죠? 그랬지요. 그 다음에 우리 장인어른 사실은 저희 병원에도 차트가 다 있습니다만은 빼짝 마른 분이 혈압이 참 높았어요. 근데 원래 혈압을 오래 방치하면 동맥경화가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혈압을 낮추라는 게 이제 그 전문 의사들의 주장인 거예요. 혈압이 높으면은 오래 지나면 혈관이 상처가 나면서 동맥경화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혈압 환자나 당뇨 환자는 끝이 똑같잖아요. 고혈압 환자하고 당뇨 환자가 그 병의 종류는 하나는 내분비 질환이고 하나는 혈관 질환이지만 나중에 보면 혈관 질환으로 귀착이 돼요. 그래서 많은 내과 의사들이 동맥경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당뇨병과 고혈압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요즘 젊은이들은 당뇨나 고혈압 없이도 너무나 많은 동맥경화 환자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 내과 의사들이 얘기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산화적 손상을 주는 그런 물질들을 해결 못해서 그런 겁니다. 자, 우리 장인어른은 고혈압 때문에 동맥경화가 와서 다행히 동맥경화가 눈에 온 거예요, 눈에. 뇌에 오면 뇌졸중이고 심장에 오면 심근경색증인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정말 다행이죠. 생명과 관계없는 눈에 와서 한쪽 눈을 거의 실명을 하셨었어요. 뭐 완전 실명은 아니었는데 거의 실명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비타민C를 훌륭한 사위 덕분에 드시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시력이 보인다고 그러니 제가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 그 차트가 우리 병원에 있기 때문에 그 차트에 의거해서 다시 한 2년 반, 3년 뒤에 조사를 해봤더니 진짜로 시력 회복된 걸 의학적으로 딱 지금 7,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력을 완벽하게 유지하고 계시다는 거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 비타민C는요, 간 환자들에게도 대단히 유익합니다. 여러분들, 그건 뭐 굉장히 중요한, 사실 저희 장인어른이 제가 결혼할 그 당시 한 20 몇 년 전에 이미 간 경변으로 우리 병원에 간 때문에 간하고 고혈압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다니셨던 환자인데, 복수가 될 정도로 사실 심각한 상태였었습니다. 5년을 넘기기 어렵다라는 진단까지 받으신 분인데, 여러분들, 사실 놀랍게도 지금 20년 가까이 지난 오늘, 사실 몇 년 전에 우리 간을 치료하시던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당신 장인어른은 간 때문에 병원에 올 필요 없다. 여러분들 이거는 뭐 간증 같은 얘기라 조금 좀 안타깝긴 하지만 간에는 대단히 비타민C가 유익합니다. 간은 원래 그 내과 의사들조차도 비타민C가 뭐 아무것도 먹지 마. 간은 무조건 나빠 막 이러는데 사실 저는 비타민C는 간에도 대단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이 나쁜 분들에게도 비타민C는 잘 드시게 해야 되는 얘기를 제가 부수적으로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장모님도 사실은 고혈압 때문에 동맥경화로 쓰러지셔서 우리 병원에 사실은 한 10몇 년 전에 뭐 약 왼쪽을 잘 못 쓰시는 그런 정도까지 가셔서 지금 완벽하게 회복을 하셨어요. 참 그 MRI 지금 한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체크업을 하는데 우리 그 치료하시는 신경과 의사가 참 희한하다는 겁니다. 야, 너희 장모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난 분을 참 보기 어렵다. 왜 그러냐? 그래서 비타민C 얘기를 좀 내가 해드렸습니다. 그 신경과 교수에게. 그때 우리 신경과 교수도 열심히 비타민C 먹더라고요. 방에 가보니까 비타민C가 막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의사라 똘똘하고만 내가 칭찬을 해줬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그 밖에도 뭐 비타민C에 대한 얘기가 감기 이야기 뭐 너무나 많습니다만은 오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만 얘기해도 충분히 알아들었고 가슴속 깊이 아마 침투가 됐을 것으로 저는 믿기 때문에 아마 실천하는 일만 남았을 텐데 여러분들 비타민C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공복에 드시면 안 되고 식사와 함께 여러분 난 저녁에도 먹고 밤에 꼭 밤잠을 먹어야 그때도 드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드시는 양은 크게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비타민C에 관련된 많은 아마 의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의문이 많으신 분들은 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아마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텐데 홈페이지에서 질문을 하시면 그 질문에 제가 지금까지 쭉 답변을 거의 한 6, 7년 홈페이지를 지금 한 거의 100만 명 가까이가 제 홈페이지를 다녀가서 거기서 질문을 하고 제가 그 질문을 답변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